장군으로서 그 무슨 사무총장이지? 성우해요. 성우의 사무총장을 6년인가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그만두시고 우리들과 함께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사 몇 개요? 육사 30개고요. 뭐 별걸 다 하시고 여기 DMZ도 근무하시고 삼성장군으로 그렇게 하시고 육사 교장량가도 하시고 그 국방연구원 이사 원장님. 제가 국방연구원 이사할 때 원장님을 만나서 인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능력으로 이거예요. 능력으로 이건데 그 MZ가 나쁜 사람이야. 사성작으로 안 줘갖고 저한테 정말 능력이 있는데 이게 그 지역 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훌륭한 장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여기에 와주셔서 DMZ에 와주셔서 정말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 그 문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예스. 눈이 부셔가지고. 네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과천에 소개를 받은 방효복인데, 저는 군대 생활을 국방대 총장을 역임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이어서 국방연구원장을 3년을 하고, 그때 우리 이춘호 이사장님을 만나게 됐고, 끝나고 이제 성우회에서 그냥 봉사의 직으로 8년간, 성우회라는 것은 육해공군 예비역 장군들의 모임입니다. 한 2,300명 되는 예비역 장군 모임인데, 거기서 사무총장을 하다가 임기를 다해서 작년에 나왔습니다. 임기 다 하신 게 아니라 더 하라라는데 우리랑 놀라고만 하셨어요. 근데 이 DMZ, 제가 이 제목을 DMZ 생성과 의미라고 적었는데, DMZ 생성은 저희들이 역사적인 객관적 팩트에 의해서 생성 과정을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의미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몫입니다.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제가 여기 이걸 정리를 하면서 관련 근거는 6.25 대에서 DMZ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마다 얘기를 달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 예하에 있는 군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된 공식 문서를 근거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주로 DMZ 생성 과정과 나머지는 비무장지대에 연관된 조직이나 용어를 설명하는 이런 두 가지 파트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선 DMZ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먼저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여기 적혀진 대로 뭐 6.25 전쟁, 분단, 뭐 이산가족, 자연의 보고다, 뭐 이런 등등 키워드가 생각이 나는데, 저 개인한테는 DMZ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지뢰입니다. 지뢰. 제가 대위 때 DMZ에서 중대장을 하고 또 중령 달고 대대장을 하면서 비무장지대에 근무를 하면서 가장 저의 머리와 가슴에 와닿는 것은 지뢰입니다. 지뢰. 지뢰 밟아서 죽기도 하고 지뢰를 캐내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지뢰가 제일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남방송이 제일 생각이 납니다. 새벽에 왕왕 울리는 북한의 방송과 거기에 대응해서 또 우리가 하는 대남 대북방송,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엄동설안에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매복을 합니다. 매복. 여러분들 사람이 추위에 야외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디가 제일 먼저 고통스럽게 추운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추운 데가 허벅다리입니다. 허벅다리. 사정없이 여기가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춥니다. 두 번째가 발입니다. 발이 왜 싫었냐? 그 습기가 차더라고요. 움직이지 않아도. 그런 추억이 저한테 있고, 또 하나는 노루와 멧돼지. 노루와 멧돼지가 여기 비무장지대 연관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취사장 근처에 우리 짬빵 남은 거 버린 거 있으면은 그거 먹으러 노루와 멧돼지들이 많이 있는데, 대충 여기 저 비무장지대 근처 근무하다 보면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혹시나 무슨 사고에 대한 유발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잡지 않다 보니까 아마 여기 꽃구농장 우리 사장님도 여기 멧돼지 노름 참 많이 보실 거예요. 많이 보고요. 저희도 이제 그 농장에 울타리가 좀 부실합니다만은 돼지가 들어와가지고 닭을 해치는 경험도 많고.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비무장지대, 즉 여기 DMZ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비무장지대 이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전쟁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은 절대 악이고 평화는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상호 보완적이고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머무를 수 있는 동의어라고 해도 뭐 과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평화를 지킬 힘이 없는 평화는 전쟁을 초래합니다. 전쟁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무장지대 미래연합, DMZ 미래연합이 우리가 왜 이것을 창설하고 왜 우리 여기서 관심을 갖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DMZ에 근무했던 경험이 청초에 많은 시간을 보낸 DMZ가 저한테는 가슴 절절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고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준호 이사장님을 만나서 같이 활동을 하는 주 원인이 되지만은 두 번째 큰 이유는 우리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전쟁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것을 기념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전쟁의 흔적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후세대에 교훈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그 저변의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DMZ의 그 생성 과정을 제가 역사적 사실을 좀 기록을 좀 하고자 합니다. DMZ 생성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키워드로 생각하는 게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이것도 학자마다 시대마다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일 큰 이유는 김일성의 한반도 무력 적화 통일 전략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근데 그것을 상당히 많은 학자나 또 이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딸리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김일성의 한반도 무력 적화 통일을 하고자 전쟁을 일으킨 거고 그 부차적인 주변의 국제 정세나 환경을 보면은 2차 대전 후에 스탈린이 세계 공산화 전략과 맞물려서 김일성이가 더욱 한반도 무력 적화 통일을 시도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모택동이 전쟁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굳건하게. 세 번째 이유가 이게 더 클 수도 모르겠습니다. 남한의 좌우익의 대립에 의한 혼란입니다. 이게 전쟁을 불러올 가장 큰 원인일 거예요. 국내적인 원인이.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부차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의 전략 가치를 매우 과소평가했습니다. 사실은 2차 대전 끝나고서 한반도를 미국 사람들은 거의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요. 언제 미국은 우리를 도와줄 줄 알고 언제 미국은 우리를 안 버릴 거로 알았는데 사실 내부적인 미국의 합참이나 국방부의 문서를 보면은 한반도가 전략적 가치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거의 없다. 그래가지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죠?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본 거예요. 일본이 있으니까. 지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다음에 그게 또 이런 거 전문적인 또 한 시간에 강의가 필요한데 미국은 해양 세력입니다. 또 미국 우리한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한반도가 어디에 연결돼 있습니까? 대륙 세력입니다. 대륙에는 러시아와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과 중국의 많은 육군의 병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 많은 대규모의 육군의 병력을 상대하기에는 원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한반도를 포기를 하고 일본만 지키면 되지 않겠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여하튼 6.25가 1950년 6월 25일 기습남침으로 시작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3일 만에 서울이 피탈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보고 있죠? 키우 지금 2달을 뻗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군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좀 각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피탈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철수했습니다. 낙동강에서 약 40일간 전투를 해서
이어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하고 압록까지 갔다가 중공군 개입으로 후퇴했다가 1951년 7월 10일, 즉 1년 정도 전쟁을 한 다음에 휴전협정이 개시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비무장지대가 거론하게 되는 거죠. 이 결론적으로 국군이 한 13만이 죽고 유엔군과 미군이 약 4만 명 이상이 죽고 민간이 37만이 죽었는데 이것은 공식 죽은 사람의 통계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그 후유증으로 기백만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계속 밀렸느냐? 거기에는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6.25 일어나기 전과 후에 우리 남한이나 남한 정부는 북한의 전쟁 준비 상황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무관심했거나 의도적으로 묵살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거 뭐 정치적 이념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도 의도적으로 북한의 무력 증강이라든가 전쟁 준비 상태를 의도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랑 거의 진맥한 같습니다. 사실은 6.25 일어나기 전에 우리 군에서 6.25가 북한이 남침할 거라는 정보를 저 말단부대로부터는 계속 보고를 받아왔어요. 그래 군의 수뇌부 및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묵살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니다. 상관없다. 오면 우리는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지에서 먹는다는 호언장담을 했죠. 근데 3일 만에 서울이 피탈됐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군의 능력도 과소평가였고 따라서 남한의 전투준비 상태가 매우 미흡했습니다. 매우 미흡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저항 의지가 광복 이후에 6.25가 일어나고 난 뒤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전반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떤가? 지금 우리는.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파지 되겠습니다. 이제 1년간을 싸우고 나서 휴전회담 및 군사분계선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때 DMZ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1년간 싸우고 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1년을 전투하고 나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 또 러시아, 중국, 북한을 비롯한 저짝 지역 모두 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피로해 있고 전쟁을 좀 그만하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특히나 공산군도 전략 손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보충해야 될 시간도 필요했고 또 국민들은 염전 사상 또 더 확전될 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측이 강력하게 휴전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휴전회담을 개시하게 됩니다. 근데 공식적인 문서에는 휴전회담을 하자 하는 말은 51년도 6월 23일 날 말리크 소련 유엔 대사가 최초로 라디오 방송에서 제안을 합니다. 이게 발달이 돼서 실시가 됐는데 그 밑에 하는 것은 좀 실무적인 내용이고 세 번째 동그라미 중에 1951년 7월 26일 실질적 휴전 협상이 실시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휴전을 할 때 가장 두 가지 쟁점이 어느 상태에서 휴전을 할 거냐, 즉 군사분계선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었고 두 번째로는 포로 교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휴전회담 중에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서로 생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이 두 가지 때문에 한 2년간을 휴전회담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우리 유엔군 측에서 주장한 것은 현재 접촉선인 군사 접촉선을 휴전선으로 정하자. 이때는 유엔군이 굉장히 군사력이 우세했기 때문에 유엔군이 좀 억지 주장을 합니다. 현재 점령한 군사적 접촉선으로부터 북쪽으로 20m 북쪽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 이 최초로 비무장지대가 거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DMZ라는 게 거론됐고. 공산 측은 아니다. 전쟁적 상황을 고려해서 38도선을 경계해서 20km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 지금 비무장지대는 4km입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그 당시에 거론될 때는 20km가 거론됐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38도선의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군사분계선은 개성이 우리 땅이었고
철원, 설악산 이것이 북한 땅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개성이 우리 땅이었었고 지금 우리 저 철원 지역에 있는 그 다음에 설악산, 금강산 이런 것이 전부 다 저 북쪽 땅이었습니다. 그 선호로 군사분계선을 정하고 거기에 20km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 뭐 이런 논의가 굉장히 지루하게 하다가 마지막 51년 11월 23일 현 접속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이로부터 2km씩 철수해서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 이걸로 결정을 났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DMZ가 생긴 절차하고 공식적인 마무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남북 분단이 우리 역사에 거론된 적이 3번 정도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임진왜란 기간 중안에 우리를 지원했던 명나라 군대가 우리 모르게 일본하고 사바 해가지고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눠서 우쪽은 명나라가 밑에는 일본이 영향권을 행사하는 관할구역으로 나누자 하는 얘기가 임진왜란 때 발전 시작이 됐고 청일전쟁이 끝나서 중국이 패퇴하고 한반도에 그 어떤 국제적 영향권이 공백 상태가 됐을 때 러시아가 일본한테 제안을 합니다. 야, 남북을 나눠서 북쪽은 러시아가 남쪽은 일본이 너희들이 가져라. 이와 같이 또 한반도를 분할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3번째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하고 나니까 군사분계선을 어떻게 표시를 했는가 500 내지 600m 간격으로 일련 번호를 매겨서 군사분계선 표지를 설치했습니다. 남쪽으로 향한 표시판 이것은 유엔 건축에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분계선 영어로 Military Demarcation Line 이렇게 설치를 했고 북쪽으로 향한 표시판에는 군사분계선하고 중국군들이 대표로 있는 있기 때문에 이제 한자 군사분계선 이렇게 설치를 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군사분계선을 쫙 설치해 놓고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상관학교를 졸업해서 막 가니까 이 상태가 그대로 전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때 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팻말만 이렇게 있었고 북방한계선 2km 위에 있는 북방한계선은 철조망이 이렇게 쭉 돼 있고 북한이 수풍댐에서 거기가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70만 킬로와트 전력을 생산한다고 해서 북한이 전력이 많은지 전기 철조망으로 쫙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상당히 설치를 잘한 거죠. 남쪽 남방한계선 즉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이남 지역에 있는 2km 남방한계선은 우리가 사관학교 졸업하고 70년대 초 60년대 말 이때 가니까 목책 이렇게 X자로 한 목책 어느 지역은 목책으로 어느 지역은 한 줄짜리 철조망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국력도 좀 나아지고 그러니까 전부 철조망으로 일렬로 쫙 이렇게 우물정자식으로 된 철조망 이렇게 돼 있다가 또 어느 시기에는 이제 판망으로 저는 판망으로 1중으로 돼 있다가 지금 판망으로 해서 3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가 또 북한 쪽에서 북방한계선 군사분계선 북쪽에는 2km 거기에다가 이거 경계하기가 좀 나쁘다. 그래서 북쪽 애들이 지형을 따라서 비무장지대로 즉 남쪽으로 추진해서 추진 철책을 설치했어요. 그 사실은 위법이죠. 경제협정 위반이야. 그 북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니들이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도 또 이제 경계하기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km, 4km였어야 했는데 어떤 데는 지금은 각 좋은 데는 한 1.5km 정도로 붙어 있는 데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근무할 때 이 깔때기 같은 걸 만들어서 야! 그 불러먹 애들이 뭐라고! 하고 등장하고 그 비무장지대에 이렇게 근무할 때 우리가 세월이 좀 지남으로 해서 우리가 북한보다 국력이 나아지니까 주로
무슨 자랑을 서로 하느냐? 먹는 거 자랑을 합니다. 먹는 거. 두 번째, 전방에서 보기 힘든 여자 자랑을 하게 됩니다. 여자 자랑을. 먹는 자랑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소고기가 어떤 때 나오잖아요. 그럼 소고기 뒷다리 들고 와가지고, 야, 이게 뭔지 아냐? 소고기다. 그리고 하얀 쌀밥. 그러고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자랑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간호장교들이, 우리 군의관 출신 두 분 계신데, 간호장교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지피나 철책에 진료를 오는데, 진료를 오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그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심리전. 하얀 가운 오면은 놓고서 우리 진료를 하면서 간호장교를 앞세워가지고, 야, 너 이런 뭐 봤느냐? 근데 사실 간호장교가 오면은 북한군 병사보다는 우리 가슴이 더 뜁니다. 여자를 본 적이 없으니까 6개월이고 1년이고. 이제 그렇게 비무장지대가 운영이 되고 설치가 됐죠.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런 운영해야 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0분 활약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무장지대를 만들면서 합의한 내용, 이 합의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적어도 DMZ 미래연합의 이사님이라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각각 관할지역 출입인원은 100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남방한계선을 넘어서 군사분계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공사를 하든 작전을 하든 경계를 하는 한 병력을 각각 1000명을 넘어설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비무장지대 지대를 매설한다, 무슨 공사를 한다 했을 때 전부 다 판문점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이게 상호 교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사의 총 인원 155마일 전선을 따라서 있는 거기서 얼쩡거리는 사람들은 1000명을 넘지 않도록 조정 통제를 합니다. 두 번째는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민사행정경찰의 인원수 휴대무기는 군사정전의회가 규정한다. 이 규정을 한 게 DMZ 비무장지대라고 규정을 했는데 조금 시간을 가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비무장지대가 말로는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중무장지대입니다. 중무장. 그래서 여기 거기 규정을 했으나 세월이 가면서 이 규정은 무효화되고 서로 다 아주 엄청난 화력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또 군사정전 본부 부국 즉 판문점 근처에 비무장지대 자기측 지역에 일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보유한다. 이게 헬기장을 의미합니다. 헬기장. 그래서 판문점에 우리 헬기장도 하나 있고 북한의 판문각 근처에 헬기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관할권은 현재 남한은 이거 우리 정부 사람들이나 국민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무장지대가 우리 땅인데 왜 우리 마음대로 못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애초에 전쟁 끝나고 전쟁 협정을 맺을 때에 유엔군 관할 지역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 지역은 중국과 북한의 관할 지역이라 했는데 중국군이 완전 철수하면서 북한군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은 북한군이 관할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은 유엔군이 관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에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그 통로 개척을 할 때 유엔군 사령부에서 허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유엔군 사령부에서 허가 안 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남북이 비무장지대 내에 민간인 거주지 하나씩을 운영한다. 이래서 남쪽에 대성동 마을이라고 아마 나중에 같이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성동 마을이 있고 북쪽에는 기정동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마을 간의 거리는 800m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성동 마을은 우리 꽃고농장 주인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이것도 유엔군 사령관 관할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있을 거예요. 아마 조세의 의무도 제가 알기로는 안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세 의무도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남자가 살려면 특별한 일정 기간 살아야 됩니다. 뭐 그냥 뭐 심심하다고 와서 국방 의무 회피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뭐 8개월이면 8개월 얼마를 꼭 거주를 해야 될 거예요. 현재 대성동에 살고 있는 현재 기준은 207명 4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런 휴전과 DMZ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라고 1953년에
10명의 인원으로 창설이 됐습니다. 소재지에는 판문점도 있고 여기에는 휴전협정 실시 감독을 하고 있는 건데 유엔군에는 미군 장성 1명, 한국군 장교 2명, 영국군 장교 1명, 기타 참전국 장교 1명인데 기타 참전국 장교 1명은 16개국 참전국의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하는데 주로 한국에 나와 있는 16개 참전국 무관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산군은 북한군 장교 4명, 중국군 장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10개의 공동 감시 소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4 내지 6명 영관급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비무장지대 어떤 교전 상황이 일어났다. 저도 비무장지대 대대장 할 때 교전을 했습니다. 적 지피하고 내가 관할하는 지피하고 교전을 했어요. 교전을 하면 즉각 보고를 하면 유엔군 사령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헬기 타고 날라와서 누가 잘못했느냐, 왜 일어나느냐, 그 결과가 어떠냐 이런 걸 다 점검해 가지고 하고 가서 판문점에 가서 항의하고 북측하고 회담을 합니다. 저도 적 지피하고 우리 지피하고 교전을 했을 때 우리 소화기 약 3,000발 정도를 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날라와 가지고 조사를 해서 판문점에서 북한에 항의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립국 감시위원단이라고 있어요. 중립국 감시위원단. 6.25 전쟁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건데 이것들은 유엔군을 대신해서는 스웨덴과 스위스, 공산군은 폴란드하고 체코슬로바키아인데 유엔군은 지금도 스웨덴과 스위스가 이 판문점에 나와 있습니다. 장군들이 한 사람씩. 근데 공산군들은 다 북한이 쫓아버렸습니다. 공산군은 없습니다. 다 갔어요. 공산군들은 지금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왜 인정을 안 하냐? 미군 장성이 대표를 했었는데 이것을 유엔군하고 한국군하고 협조해서 한국군으로 교체했습니다. 그것을 불만을 드러내면서 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GP. 이 GP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북한 측에서 경계하기 좋은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고 남쪽에는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그 사이에 경계를 하기 좋은 지역에다가 감시 초소를 만든 거예요. GP의 약자는 가드포스트의 앞에 있는 G하고 P자입니다. 비무장지대 내에 남한은 약 6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약 16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GP 몇 개 없앴잖아요. 네, 그거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저도 대대장 할 때나 중대장 할 때는 GP 3개를 제가 운영을 했고 대대장 할 때는 한 9개 내지 11개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GP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총과 단발 사격만 가능한 소화기만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1950년도 후반에 북한이 AK 자동소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1960년대 AK 자동소총하고 버금가는 그 당시에는 아주 좋은 M16 자동소총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도 이후에는 남북한 공이, 수류탄, 기관총, 박격포, 그 다음에 여기 적진 않았지만은 106mm 무반동총 이런 것까지 다 GP에 들여보내가지고 아주 중무장하고 그 GP도 우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요새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때부터 돈도 없고 자원이 부족하니까 얘들 GP는 아주 허들의 땅굴, 운막같이 땅속에 지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GP의 어떤 강도와 적의 GP의 강도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확연히. 그럼 이 GP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조기 경보를 위하고 남쪽에서 북한으로 가는 적군, 또 북에서 남쪽으로 오는 적군, 그 다음에 각각 아군이 월북, 월남하는 것을 방지하는 요원이에요. 제가 중대장하고 대대장 할 때만 해도 북한군이 오는 거 걱정 50%, 우리 병사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걱정 50%. 그래서 앞과 뒤를 공이 지켜야 될 입장이었어요. 통상 아마 1대2 내지 1대3 정도로 북한에서 2명이 내려온다면 우리 남쪽에서도 한 놈 정도가 넘어가요. 그 당시에 북한이 1976년도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넘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넘어가느냐? 주로
뭐 가정부라 뭐 어쩌고 저쩌고 빚 많이 짓고 도저히 남한 사회에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또 개인적인 어떤 사고를 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넘어가거나 그 부대 내에서 적응을 못하고 욱하는 심정에서 보복 심리로 넘어가거나 이런 거고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도 비슷한 사고 요인을 가지고 넘어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월남하는 탈북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탈북자를 제가 모욕하고자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넘어오는 탈북자들은 정말 자유가 그리워서도 넘어오고 그런 사람이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웅평 그 미국이 몰고 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여자 문제로 도저히 거기 살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뭐 또 넘어온 장교들 다 여자 문제, 가족 문제, 부대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회에서는 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판문점 선언을 2018년 4월 27일 했는데 그 판문점 선언을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조치 사항 중에서 GP 철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1km에 근접된 GP를 각각 철수한다. 상호 1km로 근접한 거. 그러니까 충돌 위험성이 있는 GP를 철수하자. 그래서 11개씩을 철수했어요. 다 철수했습니다. 근데 그짝 GP 하나와 우리 GP 하나하고 1대1로 비교하기에는 우리 GP가 좀 아깝습니다. 너무 잘 져놨기 때문에. 저도 이 GP 공사를 중대장 할 때 졌는데 아주 잘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부에 3개, 중부에 3개, 서부에 5개 이렇게 해서 철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 분야 조치사항 중에 또 하나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판문점 거기에 근처에 있는 지뢰를 다 제거하고 옛날에는 다 권총을 차고 판문점 경비를 했는데 지금 다 비무장입니다. 비무장으로 그 다음에 그 경계병도 제한을 35명만 근무하도록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내에 시범적 유해 발굴을 했는데 화살머리 고지에 유해 발굴하는 것을 아마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하고 나서 군사분야 조치사항 중에서 현재까지 시행된 사항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여러분들 JSA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조인트 시큐리티 에리아, 즉 우리말로 하면 공동경비구역입니다. 공동경비구역은 지리적으로는 판문점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이것은 원래 1952년도에 유엔사 군사정전의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무슨 업무를 지원하느냐? 전쟁 포로 송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창설이 됐는데 그동안 미 측이 주로 이것을 인원을 충원하고 운영을 해오다가 1988년도 한미연합을 편성해서 한국군 부대가 들어갔고 이제는 한국군이 전원 다 편성을 하고 미군은 소수 인원이 지원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속도 인전은 JSA 한국군 경비대대 이렇게 명식이 공식적으로 붙어 있고 현재 지휘체계는 우리 한국군 지휘체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MZ 때의 실질적 역할과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첫째적으로 이건 제 생각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여러분들이 생각도 좀 가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DMZ에는 비무장이 아닌 중무장된 DMZ는 평화지대나 완충지대로서의 작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념 및 체제들을 대결하기 위해서 아주 긴장이 고도된 상태에서 이런 비무장지대가 없다면은 작은 충돌이 큰 충돌로 이어져 가지고 전쟁이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 작은 충돌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4km의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고 완화하고 그런 거리감을 두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속칭 평화지대라든가 완충지대로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대규모 즉 전쟁을 유발했을 때에 최소의 조기 경보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에를 건너 올라면은 지금 비무장지대에 우리나 저쪽이나 지뢰를 잔뜩 매설해 놓고 있습니다. 지뢰를. 그 지뢰를 제거하지 않고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뢰를
물론 남한은 우리만이 아는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지뢰가 매설되지 않은 지역. 또 저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을 그러니까 저건 모르죠 우리 비무장지대는. 그러니까 그거를 지뢰를 제거 올라면은 최소한의 조기 경보 지대가 있고, 그다음에 남북한 다 비무장지대 이 군사적인 용어는 탄막이라고 해요. 탄막. 어느 집중적으로 이렇게 150m 뭐 중심 한 100m 이렇게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그냥 탄막 155-1 하면 그냥 근처에 있는 포병 부대나 뭐 이런 포탄들이 그냥 집중도로 떨어지는 그런 탄막을 설치를 잔뜩 해놔서 그런 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비무장지대를 통과하기 어렵죠. 이 탄막도 중대에서 운영하는 탄막, 또 비무장지대 근무하는 부대에서 운영하는 탄막, 저 뒤에서 지원하는 포병 부대라든가 미사일 부대가 운영하는 탄막, 공군이 와서 또 때리는 탄막, 이렇게 무수한 탄막이 화력 집중구역이 쉽게 말하면 그런 것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의 조기 경보지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방어적 장벽, 지뢰, 탄막, 각종 장애물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 최소 조기 경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저 천연적 그야말로 자연보호. 우리 저 전은성 교수님이 뭐 또 강원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비무장지대를 이렇게 근 70년 이상 이렇게 사람의 발자국이 없는 이 자연의 보고를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건 아마 후세대의 큰 유산이 될 거예요. 좋게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 DMZ 미래연합이 정말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조그마한 역할을 해야 될 분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 내려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특별히 뭐 군에 관한 사항도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혹시 뭐 저희가 발달하면 위험한 군사 기밀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다 있다 그랬는데 그거 있다면 제가 여기 활자화 안 했겠죠. 알겠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7사단에 가봤는데 7사단 그 전망대 올라가서 GP를 보니까 저쪽하고 여기 한 700m인가 그것밖에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요번에 그게 없어졌나 그것도? 여기 보면 그게 거짓인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1km, 그러니까 양쪽 한 500m 정도 떨어져서 1km 있는 것들을 11개를 제거했어요. 근데 뭐 GP가 있는데 이게 아주 그냥 이렇게 절벽이더라고요. 거기를 그 군인들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루에 이래 갖고 다리들이 전부 많이 고장이 나고 이랬다고. 고장이 나는 놈은 그참 정확한 놈이고, 그래서 사위 삼을 때 현역 생활을 한 군인 아저씨를 사위를 삼으면 좋을 겁니다. 우리 저 원장님. 의문인데요. 제가 상임이사님한테 여쭤보는데 우리 모임을 DMZ 미래연합이라고 지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네, DMZ에 대해서 일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이걸 자연적인 70년 동안 이렇게 DMZ로 있는 건 세계적인 것과 흥분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이것을 유지하고 또 관리하고 나중에 이것이 남북 통일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보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GP, GOP를 많이 가봤는데요. GP는 이렇게 앞에서만 보고 GOP 많이 GOP 제가 7사단에 33개의 GOP가 있는데 거기다 그 도서관을 다 줬어요. 300만 원씩 내갖고. 그래서 내가 내고 뭐 우리 친구들 뭐 이래갖고 내고, 그때 이제 그 조준이 기업은행장에 4천만 원을 줬어. 그분이 이제 13개 하고 그래서 GOP를 다 만들어줘갖고 거기서 이제 제가 EBS 이사장으로 있을 때니까 책을 그냥 막 갖다 줘갖고 거기서 뭐 라이선스 시험을 많이 쳐갖고 많이 당선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8시간 갔다 오면 할 일이 없어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거기다 PC도 놔주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많은 저기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DMZ를 정말 평화와 그 평화의 땅이다. 그리고 자연의 땅이다. 그래서 그걸 세계 자연유산으로 제가 등재를 하려고 유영숙 장관 있을 때 그 세계 자연유산에 넣었었어요. 근데 그 철원 사람들이 뭐 죽으라고만 달려갖고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GP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만약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돼 그러면 이 GP는 세계적인 캠핑 장소를 하면은 이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아니 뭐 캠핑장 참 좋습니다. 예. 잘 졌다고요. 예, 아주 잘 졌어요. 그래갖고 세계적인 캠핑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DMZ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를 어떻게 유지하고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DMZ 미래연합이라고 졌는데 여기에 저한테 저기를 주신 분은 강원대학의 성경일 교수님이 이사장님 저기 미래를 넣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갖고 논의가 되어갖고 미래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DMZ 미래연합이라고 졌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이 GOP라는 용어를 썼어요. GOP. 저는 GP를 설명해 드리는데요. GP라는 것은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즉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이 남한이 운영하는 GP, 가드포스트고 지금 말씀하신 많이 가보신 철책선을 따라 있는 선, 그걸 GOP라고 얘기하는 GOP의 약자는 제너럴 아웃포스트. 우리말로 하면 일반 전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GOP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 남방 한계선을 연한 철책선 그 지역을 GOP라고 합니다. 거기는 뭐 부대 방문했을 때 갈 수 있어요. 우리 민간인이 갈 수 있는 곳이 GOP는. 하여튼 굉장히 제가 일은 많이 했는데 하여튼 정권이 바뀌니까 조금 살 것 같긴 해요. 네, 우리 정 교수님 뭐 질문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무장 시대가 뭐 군무장 시대로 변했다. 새로운 걸 환기시켜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서두에 6.25 전쟁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흔히 한국 전쟁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용어상에 서로 혼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군님께서는 6.25 전쟁, 한국 전쟁 중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적절히 써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한국전쟁, 6.25 전쟁 둘 다 씁니다. 저는 6.25 전쟁이라고 쓰기를 더 좋아합니다. 한국전쟁 하면 너무 일반화된 그냥 평범한 전쟁 같고 그 6.25 전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그걸 이념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미국에서는 코리안 워라고 그래요. 6.25를 거의 안 쓰더라고요. 코리안 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1월. 근데 그것도 말의 노름인데 우리 남침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침. 그 남침을 또 어떤 사람들은 남쪽이 침략한 전쟁이다. 이래가지고 남침이라는 말도 영 안 쓰러서요. 그럼 북침. 북침이라고 쓰면 북한이 내려온 북침인데 우리가 북쪽으로 철러 간. 그래서 이게 용어의 그 혼란 전술을 저쪽 애들이 잘 쓰고 있는데 저는 6.25 전쟁이라는 걸 쓰는데 좀 즐겼습니다. 아무 용어를 써도 전혀 문제 없다 그 말씀. 한국 전쟁이나 6.25 전쟁이나 써도 뭐 자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DMZ 운동을 하게 된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여성부 장관 됐을 때 제가 사퇴를 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걸 시켜서 사퇴를 했고 근데 너무 억울한 저기를 씌워서 나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사퇴를 해버렸는데 너무 억울해서 서울서부터 차를 몰고 혼자요. 그때 제가 치마를 입었었어요. 치마를 입고 춘천으로 해서 이래서 화진포로 거기까지 갔었어요. 혼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DMZ가 보이는 거예요. 울어서 그냥 눈물이 여기 너무 억울해서. 그 춘천 지나고 이래서 화진포까지 가서 화진포에서 잤어요. 자면서 그 DMZ가 정말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그런 선이구나. 그 화진포 가면은 그 38선 게 딱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저기 하면 DMZ를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먼저도 DMZ를 한번 생각한 게 1978년에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남편하고 불란서를 갔는데 77년이구나. 갔는데 제가 마지막 셋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못 따라다니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불란서 그 강이 무슨 강이 세느 강변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세느 강변이 정말 이렇게 개울이지. 우리 한강에 너무 좋은 강인데 우리가 이렇게 와보고 싶어하고 그냥 노래도 있고 뭐 이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강은 작아도 이 디자인 됐어요. 나무 심고 성당 심고 이게 양쪽 길이 디자인 됐는데 너무 저기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우리 조상들은 뭐 해 먹는 거야? 응? 관광객도 그렇잖아요. 근데 딱 생각나 DMZ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했는데 DMZ를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가 야 빨리 가자 이래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장관 사퇴하고 진짜 춘천 이게 가다 보니까 DMZ를 따라서 제가 사진館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DMZ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이제 제가 시드마니를 좀 많이 내갖고 이걸 지금 건설 만들었는데 참 크로스 할 때도 크로스 하려고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아팠었는데 이게 저기 수경구 서정복 회장님하고 저하고 서정복 회장님이 사무실하고 왜 좋은데 왜 다르냐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복덕방 가서 취소하고 올라와서 이렇게 새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부터는 제 몫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몫이 좀 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여기 DMZ에서 그 화천에 그 파라오 위에 거기 한 3-4천 명 들어가는 큰 그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KBS 이사 막 끝나고 그래서 거기서 저기를 하려고 6.25 50주년인가 그 음악회를 내가 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려고 다 KBS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천안함 사태가 뭐가 사태가 나가고 거기서 줄고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 가서 줄고 할 수 없이 KBS 그 홀에서 1,800명 모시고 우리 지금 나라사랑 음악회? 나라사랑 음악회를 했어요. 우리 저기에 있어요. 그 CD가 있습니다. CD가 있습니다. 그 CD가 있는데 그때 나와서 노래해준 사람이 누구지? 조용남, 바비킴, 인순이 그리고 저기 포천에 있는 다문화 합창단 이런 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안 데려간다고 막 야단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1,800석이 그냥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음악회도 하고 그랬는데 청소년 운동인가 걷기 그것도 예, 청소년 여름 캠프 7사단에서 계속했죠. 3박 걔네들 이제 군인 옷 입혀갖고 3박 4일간 그래서 이제 거기서 통일교육, 안보교육, 안전교육, 환경교육 이런 걸 가르쳤는데 이 정치 철학이 안 맞는다고 저를 배제하고 그리고 그 장관 애들이 날 다 아니까 이렇게 보니까 상임대표 위치만 돼 있으니까 전부 리젝트를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렇게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왜 DMZ 운동을 했느냐 해서 그런 생각 또 미래를 생각해서 저기를 해서 강원대 지금 감사하고 계세요. 성경일 교수가 저기 이사장님 미래는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미래가 그때서 그게 돼서 DMZ 미래 연합이 됐습니다.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평화를 모두 다 참 소망으로 알고 기대를 하는데 평화를 그렇게 갖고 지키려면은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려면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전쟁을 흔적을 좀 봐가며 다짐도 하고 자아 비판도 하고 대비를 하는데 현재 한반도의 가장 전쟁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가장 큰 게 이 비무장지대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개성문산 축선에 있는 이 판문점과 철원 축선에 있는 월정리 뭐 철만은 달리고 싶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 철원 지역.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대대장을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이사님들을 모시고 이 판문점 이쪽 지역을 다 보신 다음에는 철원 지역에 가셔서 이 벌판 개활지인데 거기에 전쟁의 흔적이 있고 북한의 노동당사도 있고 뭐 거기 상당히 전쟁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거기 오는 또 한탄강에는 주상절리도 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것도 보는 기회가 언젠가 한 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책을 많이 읽었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전쟁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응? 그거는 뭐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남북한에 어떤 전쟁이든지 한 번 와야지 평화가 오는 거지. 평화는 그냥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네,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 준비를 해라 하는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려면은 남북한에 참 이거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전쟁을 한번 해야 되고 전쟁을 통해서야만이 진정한 통일이 된다. 말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런 사태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 거대한 중국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지 않는 한 우리는 통일이 안 돼요. 중국이 조각조각 되는 날 우리가 통일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국 조각조각 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전쟁 끝에 평화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한번 전쟁을 한다 해도 지금 현재 그럼 우리가 남과 북이 전쟁을 했을 때 우리 남한의 군인 정신은 지금 어떤 상태냐? 저들을 이길 수 있느냐? 남한에서는 핸드폰 자유롭게 쓰고 주적이라는 표현이 없어지면서 북한이 주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거는 군사 백서의 주적이라는 거 다 없애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새롭게 어떤 그걸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 장군에 주적을 없앴어요? 아니, 없애지는 않은 걸로 전쟁에 대한 알겠습니다. 준비를 우리가 하려면 우선 정신무장부터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이런 강의도 좀 해보고 그러면 꼭 질문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북한군하고 우리 한국군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정신 재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물으시면은 전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럼 우리 김 이사님이시죠? 김 이사님 아드님이나 김 이사님이나 김 이사님 남편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활동을 하시고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 저는 저희 아들이요. 제가 아들을 42살에 낳아서 군대를 보내는데 막 울음이 나올 줄 알고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제가 그때 가서 생각인데 그 천여 명이 철원인가 그 화천인가 거기 천여 연병장에서 하나 둘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는데 어떻게 내 아들만 무사하게 바랄 수 있느냐. 만약에 전쟁이 나면 나부터 나와서 총알바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깁니다. 오케이. 역시 DMZ 미래연합 이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독일식 통일은 안 될까요? 뭔가가 그건 굉장히 어렵지. 인명가 달라서 안 돼요. 그런 없는 어떤 통일 그 방법이 또 우리 김 이사님이 말씀하신 우리 군인의 싸울 수 있는 자세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군대라고 해서 딱 뛰어서 동떨어진 사유가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의식과 군인의 의식하고는 있고 그럽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그것만 요구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군대는 풀 스칼라십 주죠. 먹고 살게 해주죠. 그리고 굉장히 존중하고 명예롭게 군인을 대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장군 군 명예롭게 대해주는 나라예요? 아니에요. 어?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싶어도 안 싸우는 거예요. 그건. 난 그래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사장님이 그렇다는데 그 우리 김 이사님 말씀하신 우리 진지하게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군인들을 보고 또 군인들의 이러저러한 사건 사고를 접하시면서 야, 저게 싸울 수 있는 군대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명확한 임무만 부여하고 또 머리도 좋고 자기 임무는 충실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안함 사건 때 보세요. 연평도 포격전에 보세요. 자기 업무는 잘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봤듯이 우리 국민 전체의 저항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가? 요새 군대 지휘관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게 핸드폰을 다 주니까 아들놈이 지 엄마한테 뭐 엄마 어쩌고 저쩌게 반찬이 뭐 이래 뭐 그러면 그걸 듣는 부모님은 야 군대 갔는데 그래도 다 영양 열량 이게 계산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열심히 먹어라 남기지 말고 이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 부대에다가 전화를 했었고 인터넷에다 올리고 그런 게 문제예요. 여성의 의식이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늘상 뭐 이건 여담인데 제가 군대 생활 한 40년 하면서 지휘관을 하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은 참 부모가 가장 모르는 게 자기 아들이에요. 다 부모들은 사건 사고를 해서 저를 미리 사회 군대 오기 전까지 걔 경찰을 통해서 다 파기해 보면 마약질하고 사창굴에 가서 여자 잡아다가 팔아먹기도 하는 놈도 있는데 그 부모 오라 그래서 부모를 만나보면은 우리 아들은 세상 착한 놈이고 남한테 해코지하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이제 총 쏘고 탱크로 밀고 비행기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북한과 우리가 싸운다면은 미군의 지원이 없어도 저는 자신합니다. 남한군이 이긴다. 그러니까 북한군도 알아요. 우리 자기들이 질 거라는 걸. 그래서 한 게 뭐예요? 그래서 핵을 만드는 거예요. 유식한 말로 말하면 재래식 전력으로는 남한하고는 상대가 안 되고 그 재래식 전력을 관리 유지하는 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두 방을 가져서 그거 가지고 공갈 쳐야 되겠다고 해서 나온 게 6.25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바로 김일성이가 핵무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김대중이라는 이 양반이 북한에 가서 북한은 갔다 와서 성남공항에서 북한은 핵을 만들 의사도 없고 핵을 만들 능력도 없다. 핵이 앞으로 만들어진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한 맞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아주 유명한 말이지. 그 당시에도 북한은 핵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나는 교육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EBS 이사장 하면서 느낀 게 그 교사 중에 전교조 교사가 애를 가르치는데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 왜 갑니까? 이래. 그러니까 애들이 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애국하기 위해서 니들 다 틀렸다 이거야. 그 뭐냐고. 군대는 살인마 양성소에 가는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군대가 살인마 양성소 가는 거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전부 북치기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미군이 주둔해 있는 것은 우리를 경제적 식민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기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의 그 물갈이가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군인 가는 걸 살인마 양 여기 계신 분 전부 살인마 양성소에 갔다 오신 겁니다. 저는 1급 살인마였어요. 해병대. 이 좌파 학자들이나 전교조의 아주 일부 사람들은 6.25를 미국이 국제정치 학상 의도적으로 일으켰다. 또 6.25를 유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행스러운 게 러시아와 그러니까 소련이지. 소련과 중국에서 6.25가 기획되고 시행되고 한 관련 문서들이 지금 공개가 거의 많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은 스탈린이 김일성이 와서 3번 정도 졸르니까 그래 한번 중국한테 가서 지원을 좀 약속 받아와라. 그래서 스탈린은 기획, 지원 이것만 하고 실질적인 군사력 지원은 중국이 하는 걸로 약조한 상태에서 스탈린이 허락을 하고 김일성이가 쳐내려온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가 쳐내려오면은 저 우크라이나 푸틴 마냥 몇 주 만에 며칠 만에 다 끝낼 줄 알았었죠. 그리고 김일성이가 가장 판단을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렇게 신속하게 참전할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 우크라이나 사태에 심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 공감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젤렌스키가 뭐 우리 한국
국회에 연설할 때 50여 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참 우리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 일본은 다 참석했는데 300명 중 50명 참석했어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 방위와 이 국민적인 어떤 그 생각은 국민적인 정서하고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창올림픽에 가가지고 신영복이를 가장 존경하는 동양 철학자고 뭐 사상가다하고 4.3 사태 제주도에 가서는 원봉이를 갖다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 김원봉이는 지금 북한의 열사등이 안치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4.3 사태를 보면은 총 지휘한 사람이 김원봉이고 그게 자기네들이 그게 다 나왔어요. 그 서류에. 자기가 그 스탈린이 자기가 총 두목이고 그 다음에 김일성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김원봉이가 그 총 지휘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자기가 존경한다고 그러고 신영복이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다 좌익 사상에 아주 물들어가지고 평생 동안 전향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그 국제적인 행사와 그런 국민적인 행사에 존경한다고 하니까 이게 군대가 제대로 정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아니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어느 군인이 그 전쟁할 그런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에 하여튼 간에 뭐 그것을 어느 정권이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에 대한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는데 이게 스타코프 아까 그게 말씀드린 그 스타코프 문서입니다, 장군님. 그 스타코프 장군이 소련의 장군이 그 기밀 문서가 발견되면서 좌파들이 떠들던 내용이 전부 다 오픈되면서 그게 다 걷자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 스타코프 비밀 문서에 보면은 이미 9월 달에 김일성이를 내세워가지고 조선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이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허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워요. 그 사람들이 저도 이걸 왜 공부를 했냐면은 그 좌파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 걔들 말이 다 맞아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튼 이번에 새로운 정권에서 이런 국방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저는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DMZ도 하여튼 우리가 즐겁게 만나서 놀고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장군님 같은 이런 어떤 간단한 이런 포럼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사님들 고마운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걸 우리 최경국 총장이나 우리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단톡방에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홈페이지를 새로 열었어요.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자기 저기 하고서는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고 어떤 의견이 많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회를 몇 달에 한 번씩 할 건가? 그때 이제 우리가 일할 걸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의견 주세요. 이사회를 우리가 몇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가? 어? 제가 그 단톡에는 간단한 우리 DMZ 미래연합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그리고 그 유튜브 주소 다 아까 잠깐 전에 한 1시간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이거 보시고 홈페이지는 새로 리뉴얼해서 어제부터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와 봐주시면은 우리 역사가 거기에 있고 유튜브에도 우리 그 옛날 행사 지금 저기 그 오이사님이 지금 조끼 입고 오신 거 자세히 봐주시면은 요게 4회 그 우리 행사 조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6, 7년 전 오실 텐데 5, 6, 7, 8회까지 전부 조끼 제가 입혔어요. 빨간색 입힐 때도 있고 노란색 입힐 때도 있고 그런데 아마 4회에 있는 그 우리 유튜브 보면은 저렇게 입고 이제 1000명씩 저 미래길 걷기 행사 도 올려 있고 하니까 들어와서 봐주시고 그리고 오늘 행사도 제가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모자도 탐나는데 저 모자 매년 줘야 돼. 요거는